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7분 1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이번 코너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개포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호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미국 새 대법관 후보자 에이미 코니 베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긴즈버그가 사망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인데 미국 언론에 굉장히 뜨거운 인물이 지금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청문회도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고 공화당은 속전속결로 이 대선 전에 인준 투표까지 다 끝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지 시간 15일까지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 청문회에서 미국 언론들은 베럿 후보자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일단은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좀 일단은 넘어가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뭐 그런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청문회에서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뭐 임신 중지, 성소수자 권리 보장, 오바마 케어 이런 현안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전부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정책 결정은 법원의 일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는 좀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미국 대선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이슈도 컸지만 그 이전부터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편 투표고 그 우편 투표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사기 투표다, 부정 투표다 주장을 하면서 대선 불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을 키워서 사실상 이제 지금 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길을 막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승자를 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럼 대법원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베럿 판사가 대법원 진입에 성공을 하면 9명의 대법관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이 되기 때문에 이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의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0년 대선의 경우에 민주당 엘고 후보 측이 이제 플로리다주의 이제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재검표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절차를 연방 대법원이 이제 중단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공화당 성향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네.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1876년 대통령 선거의 사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대법관의 역할이 드러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선거 결과가 이제 박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에 이제 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서 당선자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당선자 결정을 위해서 상원, 하원 의원 5명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사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결정하자고 했었는데 이때 중립 성향의 판사가 공화당 성향의 판사로 대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러더퍼스 헤이스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한 게 또 연방 대법원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 외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베럿 판사 인준에 속전속결로 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선거운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에 미칠 영향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이번 대선은 이제 다른 대선보다도 후보자 리스크가 큰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또 코로나19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타격 이런 게 공화당 지지층의 반발을 또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이 다 트럼프 후보를 뽑는 거냐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특히 이제 임신 중지 문제에 있어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베럿 판사 인준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면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는 구도가 진보 대 보수 구도로 이제 좀 바뀌기 때문에 네. 공화당 지지층이 이 보수 구도 하에서 이제 투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베럿 판사가 가톨릭 신도라는 점도 선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뭔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스스로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가톨릭 신도들 사이에
의해서 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또 가톨릭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베러 판사 역시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지에 대한 찬반 논란 이게 교리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임신 중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바이든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 성당의 미사에 참여를 했다가 영성체 예식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 베러 판사 지명 문제가 쟁점이 되면 과연 그럼 바이든 후보는 진정한 가톨릭 신도냐? 이 임신 중지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톨릭 내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굉장히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단면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사가 됐는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은 뉴올리언스에서 7남매의 마지로 1972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아버지는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였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모두가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다고 하니까 가풍이 대단히 또 보수적이었겠죠. 그런 영향인지 이 베럿은 또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여고를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고 출신들은 많이 있지만 가톨릭에다가 여고니까 여기도 상당히 보수적인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1990년에 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학생회 부회장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또 리더십을 나름대로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로즈 대학에서 영문학, 불어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고 노터데임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수석 졸업을 하면서 이제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요. 이후에 이제 법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는 1999년에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의 서기로 또 서기 역할을 맡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같은 변호사인 제시 베럿과 또 결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앤서니 스칼리아는 원래 법이 제정된 의도만을 중시해서 좁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법의 어떤 쓰여진 원문대로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의자 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총기 규제 문제입니다.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권리를 수정헌법 2조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는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러 판사는 스칼리아 대법관의 이제 제자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원래 자란 환경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이었던 데다가 법조인으로 만난 이 스승격인 인물도 또 이런 보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이제 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베럿은 2년간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 이때 공화당 관계자들과 일하면서 2000년 대선 관련 분쟁 때도 일부 역할을 또 담당하기도 했다는데요. 이후에 조지 워싱턴 로스쿨 그리고 모교인 노터데임 로스쿨, 버지니아 로스쿨 등에서 교수로 일했고 특히 노터데임에서는 3차례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되나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이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어떤 성향을 바꾸는 이런 작업에 나섰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원 청문회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러 판사가 과거에 취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인사이다. 이 점이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저 사람 우리 편이다.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긴 기회가 됐던 겁니다. 네네. 당시에도 최대 쟁점은 임신 중지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베럿은 이 개인사를 보면 5명의 아이를 낳고 2명의 아이를 또 IT에서 입양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막내 아들의 다운 증후군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에 따라서 출산을 결정했다. 이게 또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은 1973년에 확립된 이 로데 웨이드 판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사실상 이제 그 임신 중지 합법화를 만든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걸 뒤집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방 대법관으로까지 지명한 데는 본인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명했을 거니까요. 다른 쟁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과연 어떻게 궤를 같이 하는지, 뭐 총기 문제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이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총기 문제 관련해서도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했으니까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요. 이런 재판에서 중범죄자란 이유만으로 총기 소유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결정적으로 내기도 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베럿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일리노이주 법원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 특정 이민자 영주권 거부 정책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베럿 판사는 이 집행 정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해서 저 사람은 이민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가톨릭의 교리를 우선을 해서 이 사형제도의 반대 입장에 좀 가까운 이런 행보를 걸어왔는데요. 다만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해서 판결에 참여할 것을 이제 회피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보수적인 종교단체 회원이라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 종교단체는 어떤 단체였나요?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럿 판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기독교 단체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약 1,700명 가량의 회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1971년도에 창립된 이 소규모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 잡지에서 이 단체에서 낸 잡지 이런데 이제 베럿 판사 부부가 사진이 실리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 단체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직에서 남성 회원은 머리 그러니까 헤드라는 이름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고 하고 여성 회원은 시녀, 핸드메이드 이런 이름의 그룹에 소속이 되게 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남편이 아내의 이제 우두머리이고 남편이 전체적인 가족을 지배하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가부장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단체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소속된 인사이다 보니까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뭔가 편향적인 시각의 판결을 이제 좀 주도해 온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도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네, 한마디 그런가요? 해주시죠. 예. 정치율 조사 기간인데 인사를 해야 되나? 네. 정치율 조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시즌2가 금방 시작하겠죠? 그렇죠. 정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네.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모처럼 드리지만 시즌2가 하루빨리 시작이 돼서 또다시 인사를 새로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네. 일단은 그 작업을 이제 할 수 없게 돼서 좀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니까 뭐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시즌2에서는 더 많은 출연료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 일단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출연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하 칼럼니스트였습니다.